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녹화되기 직전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중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걸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짧게 복습을 하고 이 내용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대여섯 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대략 이런 내용들 배우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운동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둔 덕분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들을 소련 군대가 무장 해제를 하게 되면서 북한 지역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38도선 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어떻게 독립을 시키고 어떻게 통일된 정부를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영국과 함께 국제회담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기억나시나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느냐, 지금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한 상황을 끝을 내고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최대 5년에 무엇을 실시한다? 최대 5년에 무엇을 실시한다? 그렇죠. 연합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질 때 동아일보 같은 신문에 오보, 잘못된 보도도 있었고,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의 연장인 것처럼 이해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죠? 좌익의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의 독립국가의 건설에 연합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반대로 우익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신탁 통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탁 운동,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탁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국내 정치 세력의 경우에는 이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1946년 한반도에 통일된 저 1회가 아니지. 저 1차. 자,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열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서로 나뉘었어요. 그죠?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동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소련의 경우에는 3국 외상회의에 지지하는 정치단체만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냉전 시대가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제1차 미소공의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끝끝내 합의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었나? 1차 미소공의는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한반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느냐?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 주도하에 북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한반도에서 정부가 통일된 상태로 수립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단독 정보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발언? 무슨 발언이었죠? 네, 그죠. 정읍 발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러다가 진짜로 남과 북이 분단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겪게 됩니다. 그죠? 분단을 막으려면은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국내 정치 세력이 좌와 우로 나뉘어서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운형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전개된 거예요? 그렇죠. 좌우 합작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좌우 합작 7원칙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좌와 우의 대립을 통합시키려고 하였으나 끝끝내 성공하였나요? 실패하였나요?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소련과 미국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소련이랑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한국 문제를 어디로 넘겨버리나요? 그렇죠. 자기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 쪽으로 한국 문제를 넘겨버리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유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이 유엔에서 결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소련 쪽에서는 이러한 유엔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반대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것은 미소공동위원회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는 없는 내용이다. 미국이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려고 자기랑 협의 없이 유엔에 넘겨버렸고 자기의 동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었습니다만은 소련 쪽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38도선 이북 지역의 입국을 거부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다시 소총회가 열렸어요. 작은 총회가 열렸죠. 지금 북한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 안 되게 생겼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남한만의 어떤 선거?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대충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규식 같은 사람이 북한의 평양을 찾아가서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협상 같은 것들을 시도하죠. 그러면서 남북한 정치 지도자 모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긴 합니다만 소련 쪽에서 미국 쪽에서 둘 다 무시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유엔 쪽에서도 이런 어떤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거를 취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남북한의 분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도마저도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각각의 선거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각각의 통일된 정부가 아닌 분단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확실해진 이런 상황이 1948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1948년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앵글 좀 화면 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밑에 손잡이를 잡고 그렇지, 쓱 돌려주면 돼요. 다 나왔나요?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8년 3월 1일 이 3.1절 기념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지금 45년부터 48년까지의 쭉 이어진 상황을 보면은 남과 북의 분단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단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분단이 아닌 통일된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 3.1절 기념행사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시위를 구경하러 왔던 아이 중에 하나가 말을 탄 경찰이 이 기마 경찰에 말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시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갔을 때 경찰이 이게 폭동이 일어난 것인 줄 알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죠? 그래서 경찰의 발포로 인해서 시민 6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좌익단체가 주도해서 이런 어떤 경찰의 잘못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죽고 시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이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 군정과 이승만의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가 좌익 세력, 공산주의자들에게 물들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업을 반드시 진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 군정의 경찰과 서북 청년회를 비롯한 우익단체들을 제주도에 보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주 4.3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아까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죠. 서북 청년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어떤 단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서북쪽, 그러니까 평양 지역을 말하는 용어예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 제1차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토지 개혁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그 토지 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그지?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땅을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그 땅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준 것이 바로 북한의 토지 개혁이었죠. 대단히 급진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땅을 빼앗겼던 지주들의 경우에는 그냥 순순히 자기의 땅을 내놨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당연히 자기의 재산을 뺏어가는데 이런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저항을 했겠지. 그지?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 이 토지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지주들 학살하거나 강제로 내쫓거나 하는 이런 어떤 잔인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그런 지주들의 저항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공산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잃고 북한 지역을 피해서 남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한에서 만든 단체가 바로 서북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좌익,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그야말로 자신의 원수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서북 청년회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아픔을 남한 지역에 있었던 좌익 단체라든지 혹은 좌익 단체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대신 풀었던, 그야말로 복수의 귀신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북 청년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영화 1987 본 적 있나요? 중학교 때 안 들어주셨나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김윤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로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잡아놓고서는 이렇게 막 자기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막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회를 비롯한 이런 우익 단체들에게 잔인한 탄압을 당했던 제주도민들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파업을 주도했던 제주도 내 좌익 세력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인데요. 단독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고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도 내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경찰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들을 죽이는 등의 이런 어떤 폭력적인 저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군정 쪽에서 군인과 경찰,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를 보내서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무력 탄압이, 제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장봉기를 주도했던 좌익 세력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을까? 얼굴에 좌익이라고 써있는 사람들이었을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죠? 일반 시민들이랑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좌익 세력을 잡겠다고 온 군인이나 경찰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영상에 봤다시피 좀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어떤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 같은 것들이 약 7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확인된 시생자만 약 15,000명 정도이고 실제로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몇 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 뒤에 보니까 군인 혹은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 있네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연설하고 있네요. 누구의 뒤통수일까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이 군인과 경찰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인 경찰을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 대한 무력 탄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좌익으로 의심된 사람들 체포되고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군인 경찰의 탄압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한라산의 동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발각이 되면 토벌대들에 의해서 학살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제주도에는 한날 한시에 같이 제사를 지내는 마을 주민들이 꽤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36살이었는데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턱 아랫부분이 날아갑니다. 턱 자체가 날아가요. 그래서 2004년에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래턱 없이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흉할까봐 항상 이렇게 무명천으로 턱을 가리고 계셔가지고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무명천 할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남북 분단 이후에 6.25 전쟁 같은 비극을 겪기도 했었고 오랫동안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 4.3 사건 같은 비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90년대부터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주 4.3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가게 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는 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이때 TV에서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주도민들이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또 비극적인 사건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른바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제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요,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정부 차원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 부대,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 부대에게 제주 4.3 사건을 토벌하러 제주도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주 국군 14연대에 해당하는 군인들 가운데 일부 좌익 세력들의 영향을 받았던 군인들이 주도해서 제주도로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출동 명령을 거부했느냐?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가까워요. 그래서 제주도는 비록 섬이지만 전라남도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친분이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떨어진 진한 명령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러 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영향을 받은 장병들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 지역의 행정권을 행정기관을 장악하면서 한동안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던 사건, 그게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도 국군의 대대적인 진압을 받게 되면서 결국 무력에서 밀리게 되면서 반군들의 경우에는 지리산으로 이동을 해서 오랫동안 게릴라전의 형태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빨치산이라고도 부르고요. 6.25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이 이 전라남도 지역에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더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기는 시간이 좀 짧고요. 도서관에 가시면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10권짜리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모습을 잘 표현한 소설이거든요. 조금 분량이 많긴 합니다만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소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편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눈치를 채요. 군인 내에도 상당히 좌익 세력에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군대 내에서 이렇게 좌익에 물든 세력들을 제거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군대 내 좌익 세력들을 제거해내는 이른바 숙군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숙군 작업과 관련된 한국 현대사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인데 이름을 창씨 개명 시기에 다카키 마사오로 바꾸고요. 그리고 일본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일본 군인으로, 정확히는 만주군 장교로 만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립군들을 때려잡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형 중에 하나가 우익단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익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되면서 남조선 노동당 계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군대 내에서 숙군 작업이 벌어지게 되자 자기의 동료들의 명단을 넘기는 대가로 살아남은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성은 박씨고요. 이름은 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또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비극적인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 결과 남과 북의 분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버리고 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네, 확실히